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신자들과 함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은 형제의 김종환 알로이시오 형제라고 하는데요. 이 시도에서는 이제 JPIC 정평창고 담당을 맡고 있고, 동아시아에서도 필리핀 베트남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석프란스코의 설립 800주년 기념 강의를 부탁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 잘 들으셨죠? 네. 이하튼 다자님께서 전체 800년의 역사, 정체성, 제석프란스코의 흐름에 대해서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석프란스코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100년 어떠한 삶을 펼쳐나가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요. 먼저 우리가 신학의 방법론이라고 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신학자들만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석프란스칸으로 신자, 수도자, 성직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혹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학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서 찾을 것인가, 이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법,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상황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을, 또 하느님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서구 신학은 여러분들 신학책, 철학책 보시면 아주 어렵잖아요. 존재, 본질, 계시,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언어를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계시인 성경을 읽고 나서 이제 묵상과 성찰과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전통적인 흐름이 있다면, 1962년부터 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특히나 공의회 문헌을 요약하고 있는 그 헌장이 바로 사목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목헌장에서 이제 전통적인 그러한 방식, 철학과 신학, 성경을 기본적으로 먼저 바라보고 실천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사회 문화적인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바라보는 작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방법론의 변화가 됩니다. 이 철학이나 이러한 고전적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을 조금 더 객관화된 사회적인 과학, 객관화된 지식을 통해서 먼저 이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남미 해방신학에서는 1960년부터 70년, 80년 가난한 이들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가난이 무엇인가? 개인의 나태함 때문인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가? 이 세상에 대한 이 가난한 이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남짓하는 시간 알아보는 신학의 방법론,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라는 이 세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프란스칸적인 해석은 어떻게 신학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찬미받으셔서 했지 모든 형제들 대칭 모두 이러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라는 방법론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해방신학과 생태신학, 여성신학, 경제신학도 이러한 이 세상의 흐름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스칸 사상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육화사상,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육화사상 또한 이 육화의 체험을 통해서 신학과 실천으로 나아간
프란스칸 육하 영성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가난한 남의 환자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체험을 프란스칸 사상 안에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든지 생태계 위기 상황에 대해서 생물 다양성 파괴, 자원의 고갈, 식량 전쟁이 이제 곧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죠, 벌써. 네, 그리고 쓰레기 오염, 불평등, 빈부격차, 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800년의 여러분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네, 그 이전으로 더 넘어가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지질학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가 언제 생겨났고 우주가 언제 생겨났고 인간이 언제 지상에서 생활하게 됐는지 그 역사적인 상황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지리, 과학 시간에 이제 많이들 배우고 있는 내용이죠.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에너지와 물질, 중력, 별, 소멸되고 생성되는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억 년 전에는 태양계 안에서 지구가 생성되고 바다와 대기 조건이 구성되고 30억 년 전에는 인류가 시작되고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400만 전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제일 처음에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에서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에서 당시 있었던 그리고 언어를 사용했고 10만 년 전에는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호모사피엔스 문자를 발견하고 10만 년 동안 빙하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빙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엄청나게 혹독한 기후 속에서 수렵과 채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석기 시대, 그리고 만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신석기 시대, 강비기가 되고 이제 비로소 강유역 주변으로 농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신석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세기, 100년 전이죠. 사도화가 시작이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지금의 생태적인 위기 상황까지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좀 심각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몇 번째 멸종일까 이제? 6번째 멸종 위기 종이 바로 누구일까요? 지금 인간 이전에 동물, 식물 다 지금 이 시간에도 멸종하고 있는 종들이 엄청나게 많죠. 마지막 멸종은 이제 인류, 현생 인류,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무시무시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쳐서 이제 생태대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들? 바이러스 사태.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오늘 신부님 강론도 하셨지만 있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프란스칸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물론 있어야겠죠. 물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바이러스가 일어났구나. 잘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언론이나 방송이나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종교인들도 어떻습니까?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원인에 대해서? 평화방송 보셨으면 원인을 이야기할까요? 신부님들 강론 나오셔서 원인을 이야기할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불편한 현실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사스, 에볼라, 이 바이러스들이 왜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일까? 바이러스가 나쁜 것일까? 좋은 것일까? 여러 가지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동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특히나 박쥐라든지
야생동물 안에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농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가축, 야생 짐승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기르는 가축화, 소, 말, 돼지, 양, 개, 말 잘 듣고 고기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인간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소, 말, 돼지, 양, 개, 호랑이를 가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가축으로 시작하면서 가축에 있던 야생 동물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이제 비로소 인간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농업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75%는 동물 숙주에서 동물에서 시작되었고 박쥐, 뱀, 천상각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삼척 석탄 화력발전소 짓고 있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어땠을까요? 삼척에 밀림을 파괴하고 설악산, 산을 파괴하고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연 동물이 2개나 발견됩니다. 천연 동물. 그 안에 뭐가 살고 있을까요? 저 먼 아프리카, 중남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서식지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야생동물이 인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박쥐, 낙타, 아주 우리에게 특히나 박쥐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를 조절하고 식물의 수분 잠요, 생태계 필수 동물이지만 이제 멸종 위기 종입니다. 그래서 박쥐에 있는 몸속에 있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동물에서 인간에게 바이러스가 옮겨왔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초대형 밀집 도시가 증가하고 대규모 축산 공장, 무역과 여행의 지구화, 이제 벌써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해외에 여러분들 성지순례 많이 하실 게죠? 하시겠습니까? 하셔야죠, 성지순례. 인생에 한번 이제 엄청나게 많은 비행기를 타고 가장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여행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인간의 활동들은 남극과 북극, 이제 빙하안에 있는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동물, 공룡이 썩어 없어진 그러한 물질들이 이제 그 안에 있던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백신이 있을까요? 수천 년, 수만 년 전의 바이러스. 이게 더 무서운 지금 상황이라는 걸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와 기후의 변화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날씨는 변하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기후가 변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몸의 온도가 1도, 2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당뇨병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당뇨병과도 같다. 우리의 몸의 조절 기능이 파괴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1월 달에 전 세계 기후 과학자들이 모여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를 막아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 보고서를 이야기했지만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인천 송도에서 2018년도에 열린 과학자들의 보고서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가지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그레타 툰베리라든지 교황도 이 보고서를 기본으로 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1.5도 상승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고 경제 성장, 발전을 한 이후에 100년 만에 지구 평균 온도 몇 도 올라갔을까요? 1도 이상 올라갔어요. 1도 이상. 지금 6년, 7년 안에 1.5도 상승을 긴급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의견이지만 긴급성을 누가 느끼고 있을지 안타까운 현상이죠. 이러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래프가 멀리 있는 분들도 보이시죠? 급격하게 올라가는 지점이 모든 상황들이 교통, 물류, 인구 증가, 식량, 기온 상승은 대수면 상승, 대수면 산소화, 지구온도 상승. 1950년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급격한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뭐 사회교육학교라든지 오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변동과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2008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서 2008년, 2010년 전 세계 밀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에서 밀 수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자 러시아에서 밀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있던 전액 수입을 하고 있던 시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8년, 2010년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뭐 종교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밀, 식량을 구할 길이 없어서 민족 간의 종교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100만 명이나 되는 시리아 사람들이 난민으로 유럽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유럽에는 뭐 여러분들 가시면 아시겠지만 난민 때문에 영국은 심지어 작년에 브렉시트, 유럽 연합을 탈퇴하겠다, 난민을 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브렉시트라는 이야기하고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광주 지역에 난민이 들어오면 어떻게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잘 받아들이겠어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곧 들어오기 시작할 예정이고 엄청난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우리는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후위기와 인권 침해는 말할 것도 없죠.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 야외 노동자들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후변화, 생태위기 상황 속에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네, 뉴스를 보니까 지금 뭐 2차 백신까지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K방역, K팝, K문화, K컬처, K군사 여러 가지 한국이 아주 주도적인 전 세계 글로벌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생태위기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일까요? 몇 등일까요? 시력지 50분. 네, 작년 기준으로 거의 막 꼴찌나 바로 꼴찌나 기후 악당 국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기후 악당 국가. 네. 왜 악당 국가일까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1960년도, 70년도 열심히 잘 살아보세 일하고 경제성장 발전시켜서 엄청나게 부가국가를 만들었다라고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제조업 중심의 석탄, 석유, 화학, 철강 위주의 자동차 산업은 엄청난 탄소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 탄소 발전으로 인해서 탄소를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경제 발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더 빈곤한 기후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OECD에 속한 경제개발협력기구 사람들은 이러한 책임감을,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기반을 완전히 새로운 생태전환 산업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과학자는 6년, 7년 남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경제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죠. 손바닥에 적혀있는 왕자 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인들, 글로벌 리더들 이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에너지 전환, 에너지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공장을 돌릴 수 있잖아요. 전 세계 경제인들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모여서 우리에게 도전이 무엇이고 위기가 무엇이고 앞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경제인들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벌써 고개를 젓고 계시는데 벌써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한 나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변화 총회가 열리는데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세워서 전 세계 196개국이 제출해야 해요. 탄소 배출 감축량을 제출해야 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단기 목표까지도
그 유엔에 제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출했어요. 제출했는데 감축될 수 있는 제출 아닐까요? 네, 지금 제출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혀 탄소 배출 감축과는 상관없이 지금 있는 경제 시스템 안에서 약간의 변화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지금 글로벌 리더 경제인들은 지금 이 전 세계를 어떻게 탄소 배출 제로 상황으로 만들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향후 10년 내에 탄소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는 등 획기적인 급격한 변화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후에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다 잘 살아보세, 경제 성장했으니까 교육회관도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전 세계 제속 프란스판 회관 중에 아마 유일한 회관이 아닙니까? 서울에도 없잖아요. 네. 이제 뭐 잘 먹고 잘 살고 10년 후에나 이제 탄소를 한번 줄여볼까 했지만 소용이 있을까요? 10년 후에 노력해서는 이제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10년, 20년 후에 이 지구가 물론 살아있겠지만 10년 안에 줄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엄청난 생태 위기, 가뭄, 홍수, 태풍, 허리케인, 기후 난민들이 생기는 이유는 벌써 20, 30년 전, 50년 전에 지구가 바다를 데핀 다음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토양을 지금 대기를 데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언제 발생하게 될까요? 위협은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인간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 이내에 급격한 전환을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 세상을 먼저 바라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프란스판들의 해석인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본 다음에 먼저 그 다음에 성경, 계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생태적 위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지구가 변하는 것이니까, 기후가 변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해석을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생태적 회심에 대해서 프란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는 아시시의 프란스코 성인이 취약한 이들을 돌보고 통합 생태론을 기쁘고 참되게 실천한 가장 훌륭한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오늘날의 문제들이 세계적 위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시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 사회적 차원을 분명히 존중하는 통합 생태론의 다양한 요소들에 관한 성찰을 제안합니다. 통합 생태론에 관한 성찰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생태론은 생태적 회심으로 가는 그 과정이죠. 길이고 방법입니다. 환경, 경제, 사회, 문화, 일상생활의 만남, 모든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생태적인 가치를 맺어야 되는 것이 바로 통합 생태론이고, 이 통합 생태론을 통해서 생태적 회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고프시죠? 제가 지금 배고픈데요. 배고프니까 이제 정신이 아주 말똥말똥해집니다. 어떻습니까? 네. 무한도전 씨는 목소리 들으니까 아주 귀가 좀 많이 아팠는데 배도 고프기 시작하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집중력을 조금 더 발휘해서 머리가 더 아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아니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자, 제속 프란스코의 설립 대책 인준 800주년을 맞아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프란스코 성인이 회개의 길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복음의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하지만 너무나 이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신자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란스칸 학자들은, 신학자들, 철학자들은 프란스코의 영성을 조금 더 사람들에게 더 알기 쉽게 논리 정연하게 풀어놓은 것이 바로 철학과 신학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학과 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신학과 철학이 있습니다. 학문적인 영역이 바로 토미즘,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시작한 토미즘, 네, 그리고 프란스칸 수도회에서 시작한 프란스칸 학문,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으로부터 시작된 아우구스티누스 학문, 이 세 가지 학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토마스 아퀴나스, 지금 우리가 배우고 교리 시간에 배우고 강론 때 들었던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만들어 놓은 신학 대전을 기본으로 해서 토미즘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대부분 배웠던 내용들은 토미즘 학문에서 시작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네. 프란스칸들 있죠. 네. 프란스칸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한 내용들을 배울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성은 많이 배웠지만 사실 신학과 철학에서는 나오는 내용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조금만 보시면 우리 정체성을 훨씬 더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토미즘 같은 경우에는 영성적인 것을, 영성적인 내용들을 아주 철학과 신학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단계적으로 서로 본론, 변론, 기승전결, 누구나 알기 쉬운 내용으로 베이직, 인터미디에이트, 그리고 고급 단계, 단계적으로 알기 쉽게, 우리 양성 과정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원기, 청원기, 수령기. 그래서 서론에서 변론으로 어떻게라는 질문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과 단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적 탐구를 중요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추상적인 상황 속에서 객관적인 진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면, 프란스칸들은 베이직 단계가 비로소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비 체험을 조직적으로 정리한 학문이 바로 프란스칸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토미즘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요.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몰라. 하느님 체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 연구를 통해서 인간은 누구이고 자연은 누구이고 결론적으로 하느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관상이라든지 기도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배울 수 있는 단계적인 학문이라면, 프란스칸 학문은 어떨까요? 프란스칸은 어땠습니까? 하느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느님을 체험한 다음에야, 나병환자 다메아노 십자가 앞에서 하느님을 체험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활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그의 학문과는 다릅니다. 프란스칸 학문은 하느님 체험이 먼저예요. 하느님 체험, 신비 체험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것을 학문적으로 전개하고 그 다음에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론, 생각하는 학문에서 인식론이 토미즘은 아주 논리 정연하게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어떻습니까? 프란스칸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인식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이 세상에서 에고, 나 중심적인 삶을 포기했을 때만이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인식론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결론에서 서론으로 가는 왜라는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이 어떻습니까? 왜 저한테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로키,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게 되셨습니까? 히브리적 사고고 일체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미즘에서는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구성론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프란스칸들은 인간의 죄보다는 원죄가 아니라 원복, 하느님의 선하심, 인간의 선, 피조물의 선, 주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토미즘은 공간복음을 강조한다면,
프란스칸들은 요한복음, 지혜론, 창조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생태신학 이렇게 완전히 차이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머리 아프시겠지만 이것만 설명하고 이제 신학, 철학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시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은 제가 또 한번 뭐가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철학 사조 안에서, 철학과 신학 안에서 주지주의 입장과 주의주의 입장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고 진선미라는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주의 입장은 지성, 의지보다는 지성,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합리적인 논리 정연한 철학적인 지식을 갖는 능력이 의지보다 더 중요하다. 의지는 무엇인가요? 인간의 의지, 하늘의 의지, 행동이잖아요. 행동, 윤리적인 행동, 실천하는 능력,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프란스칸들은 지성이 중요할까요? 의지가 중요할까요? 그래서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동이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의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제성 프란시스코의 광주지구 안에서도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옳고 그름을 잘 가리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은 하는 행동이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서 행동을 닮아서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네. 옳고 그름, 분명히 옳고 그름, 저 사람 하는 행동이 옳아.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이 싫어. 행동을 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자, 주지주의와 주의주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오늘 응경 맞으신 자매님하고 저하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자, 자매님은 주지주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의주의적인 입장이고, 그렇죠? 자매님은 저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네,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 자매들을 알아야 될까요? 있는 자체만으로도 자매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매님을 알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지주의, 주의주의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의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의지. 이 세상을 왜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왜 육화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느님의 의지. 하지만 포미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죄의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프란스칸은 오늘 우한도전 신부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사랑, 언제 어디서든지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신학과 철학이 움직이고 있지만 한국 교회, 로마 전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교 공부하시면서 왼쪽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오른쪽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대부분이 왼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능한 사람들 대부분 다 똑똑한 사람 있죠? 네, 똑똑한 사람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프란시스칸들은 선과 덕과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프란시스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체성이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프란시스칸의 정체성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을 체험하고 나서 글로 썼을까요?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하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랐던 보나벤투라 성인은 라베르나산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을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잘 표현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고 자연 안에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 안에서 존재이신 하느님, 선이신 하느님, 안식. 자, 이 단계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인 관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학과 철학이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나중에 배워보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네, 그래야지 치매도 안 걸리고.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프랑스관들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약하지 않으면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자연 안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인간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예만 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창문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인간 안에서, 자연 안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등불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창문 한번 보실까요? 창문.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빛이 안 들어오면 안이 밝혀질까요? 전등으로 밝히면 되니까. 자, 창문은 밖에서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빛과 빛이 없는 곳이 구분되고 그것을 아주 창문이 잘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등불, 외부에서 빛이 들어와야 될까요? 자체 안에서 기름을 통하든 전기를 통하든 자체 안에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나오는 겁니다. 자, 프랑스파들은 여기에 아주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신학, 철학, 자연과 모든 대부분 학자들, 머리 똑똑하신 분들이 여기에 다 대부분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여기에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빛을 통해서만 인간이 어떻습니까? 죄를 사할 수 있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등불.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안에서, 인간 안에서,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어려운 작업이다. 안으로 들어가는 신비 체험 자체가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렇게 부분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중세 시대에는 자연을 마녀, 근대에는 자연을 창녀, 자연은 지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의 자연이해는 인간 중심주의와 과학혁명으로 연결되고 중세, 근대, 지금까지도 인간은 하느님의 오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연은 하느님의 흔적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프랑스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하나의 흔적일까요? 하나의 흔적일 뿐일까요? 자연 안에서 하느님의 성사,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빛을 발견해야 되지만 이것은 엄청난 관상이라든지 기도의 단계에 가지 않으면, 아까 여기 개구리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개구리 안에서 하느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작업이죠. 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카들은 이미 800년 전부터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영성, 신학과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프랑스칸 영성, 신학과 철학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신학교에서 논문을 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신비 체험에 대해서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프랑스칸 생태, 신학과 철학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미즘, 종교개혁과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그리고 맞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믿음, 은총, 성경만으로 이야기했지만 실천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완성은 죄의 극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가난으로 프랑스칸들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뭐 다 아시는 설명을 드렸고, 팬데믹 시대에 생태 백신, 행동 백신, 가난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800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지만 여기 문을 나서면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 경제 발전, 뼛속 깊이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세뇌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뇌된 게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그나마 지금 정평선거 활동이 1990년대부터 지금 그나마 이야기하고 아직도 부정하고 있는 주변인들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적 회심은 통합생태론과 정평창고, 정의평화, 창조질서 보존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광주지구만 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광주지구에게 속하는 내용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1회, 3회 신부님들, 뭐 수녀님들, 통신도분들 해가지고 SWOT라고 하는 SWOT 분석이라고 하는 일반 기업에서 많이 하죠. 우리 조직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기회가 어떤 것이고 위협적인 위협 요소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제소프란스코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맞는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도 있을까 한번 보십시오. 자, 내부 환경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강점,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5개로 제가 지금까지는 5개로 다 공통적인 부분을 요약해봤습니다. 개인 기도 생활과 신심행위에 적극적이며 교회 안의 봉사활동에도 모범적이다. 두 번째, 형제회 조직과 회원 관리 및 양성교육이 체계화되어 있다. 세 번째, 교회 안에 있는 교구 중심의 수직적 교계 제도를 벗어나 수평적 관계를 추구한다. 그리고 네 번째, 1회와 2회, 3회가 잘 연대하며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섯 번째, 형제회에 대한 애정이 강하며 1회 영적 보조자 파견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 영적 보조자 파견이 될까요? 다른 나라들은? 파견이 안 됩니다. 파견이 안 돼요. 자, 맞는 내용 있습니까?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다년간 제소프란스코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제소프란스코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 내부 환경적인 요소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세속의 권위주의, 학력, 지위가 그대로 형제회로 들어와 조직 안에서 영향을 끼친다. 광주지구는 없겠죠. 네. 두 번째, 형식적인 원래의 운영, 이론 중심의 양성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이 진행된다. 세 번째,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회 참여에도 능동적이지 못하며 보수화되어 간다. 네 번째, 복음적 가난에 대한 규신이 부족하며 직책에 대한 봉사자 임명이 갈수록 어렵다. 다섯 번째, 회원 규정만을 주로 강조하며 실질적인 회계 생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지 못한다. 네. 아, 어떻게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단점이 없는 조직인데 클라스를 들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기회, 이러한 장점과 단점, 앞으로 기회,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것이죠. 도전, 네, 챌린지, 외부적인 환경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국가 혹은 지구 차원의 프랑스칸 정신을 살리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회원들 가운데 실천적 삶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양성과 JPIC 선교 등. 그리고 세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말맞춘 소통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유튜브나 SNS 활용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청년, 유프라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실행을 하기 전에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안 온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신천지 가보셨어요? 신천지 말고 어디죠? 네, 청년들 많이 가는데 네, 엄청나게 철학적입니다. 네, 연구가 먼저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한 정평선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기회이고 도전이라고 하는 5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성 프란시스코의 위기, 위협적인 요소가, 외부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회원들의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젊은 회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좀 있어야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네. 그래서 두 번째는 형제의 생활, 기도 생활과 사도직 활동이 안정을 추구하고 보수화되어가고 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세 번째, 영적 보조자의 세상과 유리된 영성 강의와 미사 강도는 제성 프란시스코의 정체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동의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번째, 개인과 형제의 차원에서 제성 프란시스코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세속의 이해관계에 집착한다. 5번째, 팬데믹 시대, 코로나 시대에 형제 안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시도를 어려워한다. 어려워하시나요? 네, 이거 뭐 순전히 제가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입니다. 네, 프란시스코 교종의 호소 또한 이러한 스와트 분석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생태운동은 이미 오랫동안 발전을 이루어 여러 단체들이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해결책을 찾으려는 많은 노력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힘있는 자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심 부족 때문입니다. 신자들 가운데에서조차도 해결책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문제 자체의 부인과 무관심, 냉정한 체념이나 기술적 해결에 대한 맹목적 확신이 있습니다. 새로운 보편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왜 줄을 그었을까요? 통합적 생태론, 체제 변화, 완전한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해요. 단순히 녹색의 변화가 아닙니다. 쓰레기 줍고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고 물론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지금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자본주의 문화 많이 만들고 많이 소비하는 이러한 문화 자체를 체제를 변하지 않으면 6년, 7년 급격한 변화를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성 프란시스코 회원 가운데 체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마 광주에서도 빨갱이라고 아마 이야기하게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체제를 변화시켜?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2015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해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들여서 지금 7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우리 신자들한테도 7년간의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도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제 각 교구별로 7년간, 그래서 향후 10년간의 계획이죠. 여러분들 제성 프란시스코 광주지구 국가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의 국가 안에서, 지구 안에서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죠. 어떤 식의 기도 생활과 활동을 할 것인지 정부에서도 7년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프란시스코의 세계를 따라서 꿈, 집, 가난, 대화, 전환, 찬미, 일치라는 단계로 연간 계획을 세우고 연간 계획이 끝나면 어떻게 단계적으로 각 수도회가 발표하고 지역과의 연대, 타 종교, 시민사회단체, 국제단체까지도 연대할 수 있는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옆에 보니까 제가 놀랐어요.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활동하고 계시는 분야죠? 10년 전에 활동했던 사진 아니죠?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못하는 단체들도
너무 많죠. 하지만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등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밖으로 빛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종교인들이, 전 세계 종교인들이 전체 세계 인구의 70%, 80% 가까이 되지만 생태 위기 상황을 겪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인들과 NGO 단체들이 함께 아시아 지역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3회가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자, 이제 활동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몇 가지만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활동하는 도움이 되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를 감축을 시켜야 되고, 지금 우리가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네. 섬이, 물에 잠기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 기후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식량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적응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특별시 소재 가톨릭기관 태양광 발전소 지도입니다. 서울교구 성당에 16곳이 지금 태양광 발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을까요? 작을까요? 턱없이 부족하죠. 서울교구는 부끄러운지 알아야 될까요? 안 알아야 될까요? 광주교구 알아야 돼요? 네. 이것은 방송에 다 나가는 겁니다. 광주교구 몇 군데 설치되어 있을까요? 네, 분명히 알아, 부끄러운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 제주 프란시스코 광주지구 회관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는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누굴 뭐 욕하고 부끄러운 그런 차원을 떠나서 감축. 이제는 태양광은 기본이에요. 지금은 기술이 너무 발전돼가지고 태양광 어떻게 이것을 또 폐기하지 않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완전히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서는 사막 한가운데 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존. 자, 그래서 지금 달마동 성당 대전지구 제주 프란시스코 회원도 여기 운영위원장인데요. 우리 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협동조합까지 만들어가지고 태양광을 보급하기도 하고 상업용으로 또 판매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 수원교구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교구 본당 공동체, 교구 본당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제로시키겠다,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이러한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주교구도 선언을 했습니까? 소식이 안 들리는데? 소식이 안 들려요. 네. 그래서 이러한 감축 목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러한 모델이 되는 것이죠. 혹시 악양훈련소 가보셨나요, 여러분들? 네, 가보신 분들 계시죠? 자, 여기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도가 있을까요? 수도도 들어오지 않아요. 인류가 멸종돼도 살아남을까요? 안 살아남을까요? 살아남습니다. 자, 여기에는 에너지 제로 건축입니다. 에너지 제로 건축. 아주 뭐 돈은 많이 들었지만 모델로서 아마 아시아에서도 이런 건축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자, ESS라고 배터리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설까지. 이거는 이제 뭐 돈이 비싸요. 지금도 비쌉니다. 네. 외부에서 전력을 끌어쓰지 않고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으로 만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저녁에 또 사용할 수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열 회수 장치, 공기를 밖으로부터 끌어와가지고 그리고 차가운 바람을 밖으로 내보내는 공기 회수 장치까지 이용해서 에너지 제로 건축 건물이 바로 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적응이라는 측면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 가톨릭 기후행동에서도 그렇고 수해 피해 지원금 모금 예전에 많이 모금하셨죠. 광주지구에서도. 그리고 사라져가는 섬이라고 해서 태평양 연안에 있는 키리바시라든지 타쿠 섬이라든지 5천만 원 정도 모여가지고 섬을 떠나서 2015년도였나요? 1000년 이상 살았던 그 섬을, 타쿠 섬을 떠나서 옆에 있는 나라로 난민 신청을 했어요.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난민 신청을 받아들였을까요? 한국 받아들였을까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후 난민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도, 40도, 영상, 겨울에는 10도, 20도, 50도가 차이 나는 아주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자,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섬, 열대 지역에 있는 사막, 중동, 어떨까? 1도, 2도가 엄청난 변화가 느껴지는 것이죠.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경제 발전을 이루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로 그 기후 난민들을 위해서 기금도 모으고 물질도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05년부터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희망이 없다. 밖에는 체제전환, 세계대전환, 영국 토트네스에서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시들 모인 사람들이 채식 식당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 제로 웨이스트 커피숍,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그러한 커피숍, 몸도 좋아지고 지구도 살릴 수 있는 이야기죠. 한 가지 또한 자원 회수와 관련해서 하나의 모델들을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물건들, 중고 물품들, 당근 마켓과 같은 것을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20만 원, 30만 원은 이제 기후 피해 지역을 입고 있는 기후 난민들을 위해서 돕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수 프란스코의 경남지구에서 시작했을까요? 북한에서 시작했을까요? 단위에서 시작했을까요? 지금 여기 나오는 얘들 대부분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 모여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 차원에서, 단위 차원에서 만들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는 분들이 계시면 한 명, 두 명, 세 명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러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고, 여기 지구라든지 단위에서는 협력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쉽지 않죠. 제도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자, 광주 지역 안에서 어떠한 채식당이 있을까 제가 다 검색을 하고 왔습니다. 광주 지역 생활 공동체 모델이 될 만한, 혹시 송정동 살고 계신 분 계시나요? 송정동? 없습니까? 송정동? 네. 광주시 송정동에 서울, 오늘 서울이지만 송정마을 카페 20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여기서는 제로 웨이스트 커피숍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빨대 어떻습니까? 빨대를 사용할까요? 종이컵 사용할까요? 네,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이거 2021년 대축일 맞아서 프란스코의 집, 이제 이렇게 빵을 선물을 했어요. 우리 시설에서. 자, 이런 비닐을 사용할까요? 나중에 편집해 주시고. 자, 빨대, 우리는 비닐이라고 그러죠. 비닐. 이 비닐일까요? 바이널. 이게 비닐은 일본어예요. 일본어 사실. 바이널.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탑승 수지로 만드는 거예요. 플라스틱. 이게 깨끗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종이컵 포장된 거 깨끗한 거 같아요? 여기서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환경 오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나만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피숍 가게들을 어떻게 바꿔볼까, 이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레기 줍기 가끔씩 하시죠? 쓰레기 줍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모아서 이 쓰레기가 어디서 나왔고 어디서 유통되었는지, 이 쓰레기를 어떻게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연구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도들,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 다른 집에서 이제 이거는 서울역 옥상정원 카페에서 알맹 상점이라고 해서 이제 알맹이만 파는 거예요. 알맹이만 많이 보셨나요? 그릇을 가져가게 되면
알맹이, 잡곡이라든지 차라든지 빵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것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텀블러, 컵을 가져가게 되면 텀블러를 세척할 수 있는 장소까지 두고 있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서울역 점은 손익분기점을 넘었어요. 서울역에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젊은 청년들이 지금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다른 카페보다도 장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 여기 지금 프란스코 회관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업들을 여기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죠. 근데 저희도 플라스틱 줄이고 빨대 안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변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하고 하나씩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릉 여러분들 프란스코 푸코의 집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에지람에서 저 응신 지체 장애인 에지람에서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자, 이 카페도 이 빵을 제가 가지고 마들렌을 가지고 온 이유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카페에서 왔습니다. 강릉에서 왔어요. 강릉에서 마들렌. 이 직접 장애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포장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도회 안에서도 카페가 있고 커피숍이 있고 식당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요양시설도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수도회 안에서 먼저 변화를 시켜보자 라는 의미에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를, 이 카페를 비닐을 쓰지 않고 빨대를 쓰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종이팩이라든지 우유팩, 실리콘, 양파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쳐보자 라는 움직임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들과 함께 이러한 작업들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삼척 앞에 삼척 형제회 1회, 3회 함께 삼척 발전소, 강릉 삼척 석탄 발전소 짓고 있는데요. 그것을 반대하는 연대 차원의 운동도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 시스템, 경제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 여러분들 언제까지 성장하시겠습니까? 성장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네, 언론 보도, 방송, 경제 성장, 대선 공약들이 다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자, 공항을 더 만들어야 될까요? 네, 경부 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대규모 토목 건설을 계속 해야 될까요? 네, 핵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될까요? 자, 시민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똑같이 1960년도, 70년도 군부, 독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아시아 지역 안에서 그나마 한국이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시민 의식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이지, 정치 수준이 따라가지 않으면 경제 문제, 경제 시스템 변화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연대를 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나 제소 프란스코회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는 엄청나게 조직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NGO, 시민사회단체하고 연결점을 찾아야 돼요. 찾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미안해서 그냥 잘 지내고 있어, 희망적이야,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종교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전문가들은 많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길거리에 나와서 채식당을 함께 만들고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캠페인을 하고 함께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소 프란스코의 집회가 시민사회단체와 잘 연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관을 잘 활용해가지고 청년들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많이 있고, 제로 웨스트샵이라든지 채식당이라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시도를 하시고 우리 광주지요가 전적으로 협력해 나아가는 방법으로 앞으로 10년
100년의 미래를 정말 우리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희망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생태운동, 기후운동 하시는 분들은 우울증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레타 툰베리, 우울증이 걸려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우울해요. 우울합니다. 희망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죽으면 끝인가요? 미래 세대는 우리가 사용한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재난을 미래 세대가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데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책임 있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손주들, 자녀들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주변 지역 사회 안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또 함께 여러 가지 활동